이번 주는 유독 정신 나간 게 많은데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영국의 발명가 제임스 브루턴이 만든 공 하나로 굴러다니는 바이크인데요. 이 양반이 예전에 빨간 공 2개로 굴러가는 바이크를 만들었다가 이번엔 아예 뒷공을 잘라내고 공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바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구조부터 보면 60cm짜리 빨간 공 위에 프레임이 올라가 있는데요. 공 주위에는 전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옴니휠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 5 드라이브 브러시리스 모터를 달아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라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균형은 세그웨이랑 비슷하게 기울기를 감지하는 IMU 센서가 실시간으로 도와주는데 핸들 2개를 돌린 다음 몸을 기울이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실제 테스트에서는 방향 조절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는데요. 공이 하나라 바퀴처럼 방향이 정해지질 않아서 본인 말로는 처음엔 그냥 제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기 저항으로 방향을 살짝 트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데 아무튼 언젠가 이게 양산화가 된다면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해도 꼭 사고 싶네요. 다음 소식은 얼굴도 다리도 없는 로봇인데요. 미국 스타트업 제네시스 AI가 만든 이노입니다. 전 구글 CEO 에릭 슈미츠 같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시드 단계에만 1억 달러 넘게 모은 회사인데 요즘 로봇 회사들이 다 사람 닮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게 약간 트렌드인데 이 회사는 정반대로 로봇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부터 고민해서 장식적인 부분을 다 걷어낸 건데 그래서인지 얼굴이 없어요. 얼굴은 일하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리도 없는데요. 다리는 비용이랑 복잡성만 들리고 고장날 때만 많아진다고 보고 대신 바퀴로 굴러다니는 거죠. 구조는 바퀴 달린 받침대에서 관절로 된 몸통이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인데 높이를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안 쓸 때는 접어서 캐리어 크기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팔 끝에는 사람 손이랑 비슷한 크기에 20개의 관절이 들어간 정교한 로봇손이 달려있고 시스템은 진이라는 자체 AI를 사용하는데 몸이랑 시스템이랑 처음부터 한 세트로 같이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주면 알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 단계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재미있는 건 옵션으로 화면이 달린 버전이 있는데 로봇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로봇이 알아서 판단하면 사람 입장에선 불안하니까 사고방식을 보여줘서 신뢰를 주려는 거죠. 올해 말부터 공장이랑 물류센터에 먼저 들어가고 가정용은 한참 뒤에 릴리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운세 기계인데요. 홍콩의 팀 제로 스튜디오가 만든 카르미입니다. 운세 앱은 많지만 그걸 손에 쥐는 작은 기기로 만든 게 포인트인데 작동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냥 기기를 흔들면 됩니다. 옛날 마법의 팔봉공이나 제비뽑기처럼 흔드는 순간 화면에 결과가 뜨는 방식인데요. 기능을 보면 타로 카드를 뽑아서 짧은 해석을 보여주고 주역에서 가져온 궤를 쉽게 풀어주기도 하고 오늘의 행운의 숫자나 행운의 색깔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포춘 쿠키처럼 짧은 운세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하나가 길지 않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정도의 가벼운 분량이라고 하네요. 구성품은 본체랑 손목 스트랩, USB-C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특이한 게 지금 크라우드 펀딩 중인데 펀딩이 목표치를 넘을 때마다 새 기능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방식이라 기존에 산 기기에도 업데이트로 모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작자들은 알림이랑 무한 스크롤에 지친 일상에 잠깐 멈추고 환기하는 순간을 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아침에 한번 흔들어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알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DIY 제품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엣지 스케치라는 제품은 손잡이 2개를 돌려서 그림을 그리는 옛날 장난감인데 한 번 틀리면 흔들어서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거든요. 테카보라는 유튜버가 직접 그려보니까 본인한테 그림 재능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예 기계가 알아서 그리게 만든 건데요. 먼저 테카캠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라즈베리파이 제로 2W에 카메라 모드를 붙여서 만든 손바닥만한 제품인데 특이한 게 화면이 없습니다. 옛날 필름 카메라처럼 찍는 순간엔 잘 나왔는지 모르는 그 느낌을 일부러 살린 거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컴퓨터로 넘어가서 이걸 수학 알고리즘으로 풀어서 사진 속 모든 선을 하나로 연결하는데 라즈베리파이만으로 변환하면 10분 넘게 걸려서 맥 미니 M4 프로를 따로 연결해서 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이 테카 스케치라는 기계로 전달돼서 그려지는데요. 이건 알루미늄 가루 화면 대신 이잉크 화면을 쓰고 ESP32chip이 그림을 대신 그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구조는 심플한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네요. 야, 근데 이건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전시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은 바늘이 없는 손목시계인데요. 이탈리아 시계 브랜드 D1 밀라노가 디지털 아티스트 피터 타르카와 함께 만든 임파서블 워치입니다. 피터 타르카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초현실적인 3D 이미지를 만드는 작가인데 화면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던 이미지를 진짜 손목시계로 옮긴 게 이번 협업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구조부터 보면 시계에 바늘이 없어요. 대신 회전하는 디스크 3개가 각각 시, 분, 초를 나타내고 여기에 요일을 표시하는 점 7개가 있고 날짜랑 시간을 바로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도 따로 달려 있습니다. 소재는 스틸 대신 가벼운 알루미늄을 써서 무게를 줄였고 유리는 잘 긁히지 않는 사파이어 크리스털에 반사 방지 코팅이랑 생활 방수까지 된다고 하네요. 근데 뭔가 애플워치의 낯승이나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의 느낌을 입힌 것 같아서 피터 타르카의 감성이 충분히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소식은 아이언맨 작업실에 있을 법한 로봇 팔인데요. 영화를 보면 토니 스타크 옆에서 공구 건네주고 촬영해주는 팔 있잖아요. 딱 그런 걸 일반인용으로 만든 건데 지금까지 이런 로봇 팔은 연구실에서나 쓸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키누는 코딩을 하나도 몰라도 스마트폰 다루듯 쓸 수 있게 만든 게 핵심입니다. 앱에서 화면을 보고 동작을 짜거나 말로 명령하면 알아서 움직인다는데요. 그리고 관절 끝에 다는 도구를 레고처럼 갈아 끼울 수도 있고 3D 프린터로 뽑은 부품도 붙일 수 있어서 같은 팔 하나가 집안일 도우미가 됐다가 촬영 보조가 됐다가 용도를 계속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크리에이터용 기능이 눈에 띄는데 얼굴을 인식해서 따라다니며 자동으로 촬영까지 해주는 거라 혼자 영상 찍는 사람한테는 카메라 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 생기는 셈이죠. 그리고 내가 만든 동작을 앱처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운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와, 이건 진짜 너무 필요한데요. 다음 소식은 혼자서 테니스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로봇인데요. 퐁봇이 만든 아우라입니다. 창업자가 중국 탁구 국가대표팀에서 훈련 로봇을 만들던 사람인데 이전에 낸 테니스 볼머신이 킥스타터에서 크게 성공했던 곳입니다. 아무튼 구조부터 보면 핵심은 특허받은 휠 트랙인데요. 공을 쏘는 바퀴 사이 간격이 물리적으로 조절돼서 지름 40mm부터 80mm까지 어떤 공이든 맞춰서 발사된다고 합니다. 무게는 7kg이고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5시간을 쏠 수 있고 말로 더 빠르게 왼쪽으로 하고 명령하면 게임 도중에 바로 반영도 된다네요. 여기에 스포터라는 카메라 모듈이 달려있는데 평소엔 내 스윙을 분석해주다가 경기할 땐 떼어내서 코트 옆에 두면 자동 심판이 되고 초당 120장을 찍을 수 있어서 인아웃을 판정하고 점수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매치 챌린지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경기 영상을 올리면 그 샷 패턴을 그대로 재현해줍니다. 프로 선수의 경기나 상대방의 플레이를 똑같이 따라 써주는 거라 원하는 상대랑 연습하는 셈이죠. 다만 떨어진 공을 주워오는 기능은 없어서 그건 직접 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무용 의자인데요. 바로 미국 가구 회사 카이가 만든 카이 아우라 컬렉션입니다. 산업 디자이너 아론드 줄이 만든 건데 이분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만성 통증이 생겼고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어쨌든 업무에 복귀하려고 비싼 사무용 의자를 여러 개 써봤는데 아무리 조절 기능이 많아도 결국 몸을 의자에 맞춰야 하는 건 똑같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반대로 의자가 사람한테 맞추면 안 되나 싶어서 직접 만든 게 이 의자인데요. 구조부터 보면 보통 의자는 앞뒤나 좌우로만 젖혀지는데 이건 몸의 무게중심을 따라 모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모터나 전기 없이 순수하게 중력과 체중만으로 작동해서 앉은 사람이 미세하게 움직이면 의자가 알아서 따라 반응하고요. 그래서 등받이 각도를 맞추려고 레버를 당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편할 것 같지만 사람 뇌는 몸이 조금씩 움직여줘야 집중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카이에 따르면 4시간 앉아있는 실험에서 불안이 최대 30% 줄고 허리랑 골반 통증도 줄었다고 하네요. 다만 아쉬운 건 이건 개인이 사는 의자가 아니라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는 가구라 가격은 견적을 따로 받아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30만원대로 떨어진 고급 이어폰인데요. 노블 오디오가 만든 오스프레이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수백만원짜리 맞춤형 이어폰을 만들던 곳인데 드라이버 개수나 케이블까지 보는 매니아들이 쓰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아무튼 그런 회사가 처음으로 30만원대 무선 이어폰을 내놓은 겁니다. 구조부터 보면 한쪽 귀에 드라이버가 2개씩 들어가는데요. 10mm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저음을 깔아주고 밸런스드 아마추어라는 작은 드라이버가 중고음의 디테일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출력하는 방식이라 재생할 수 있는 음역대가 20Hz에서 40kHz까지로 같은 가격대 이어폰들보다 넓습니다. 블루투스는 6.0 버전에 배터리는 노이즈 캔슬링을 끄면 7시간, 켜면 5시간으로 조금 짧은 편인데 대신 10분만 충전해도 2시간은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약 30만 8천원으로 국내 출시가 기준으로 비교하자면 소니 XM6가 49만 9천원,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가 41만 9천원이라 그것보다 대략 10만원 이상 저렴하면서 LDAC라는 고음질 코덱까지
이어폰까지 지원합니다. 비싼 이어폰 만들던 회사가 작정하고 가격을 낮춘 거라 가성비는 진짜 훌륭한데요. 다음 소식은 두께가 6.39mm 밖에 안 되는 스마트폰인데요. 테크노가 만든 카몬 슬림입니다. 이름 그대로 얇은 게 컨셉인데 구조부터 보면 이 얇은 몸체에 5600mAh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요즘 일반 스마트폰이 5000mAh 정도인 거 생각하면 이 두께의 이만한 배터리를 넣은 게 메리트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뒷면인데 카메라 모듈에 작은 LED가 354개나 박혀 있어서 55가지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낯신 폰처럼 알림이 오거나 충전할 때 뒷면이 빛으로 반응하는 거죠. 카메라는 5000만화소 소니 센서를 썼고 화면은 6.78인치에 이렇게 얇은데도 고압 물줄기에도 견디는 IP69 등급의 방수까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칩셋이 미디어텍 헬리오 G200으로 중급 사양이라 화면이랑 카메라는 좋은데 성능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공식 가격은 아직 미정인데 해외 추정가 기준으로 우리 돈 30만원 안팎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음악을 집중해서 듣게 만드는 기기인데요.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의 산업 디자인 학생 도메니코 디 파올로와 키어런 피찬이 만든 이마고입니다. 요즘 우리가 음악 듣는 방식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딴짓하면서 흘려 듣잖아요. 이 둘은 그게 진짜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집에서 음악에 제대로 집중하게 만드는 기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이 진짜 문제 삼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AI 음악 서비스인데 요즘 AI 음악 서비스들은 인터넷에 있는 곡을 잔뜩 긁어 모아서 학습하는데 정작 그 음악을 만든 아티스트한테는 보상이 거의 안 가는 방식이거든요. 이마고는 여기에 반대해서 아티스트가 직접 동의하고 제공한 데이터로만 학습한 AI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클라우드 방식이 아니라 기기 안에서만 작동해서 내가 뭘 듣는지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않는다고. 근데 이건 아직 학생들이 만든 졸업 프로젝트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하네요. 다만 AI가 남의 음악을 막 가져다 쓰는 게 당연해진 시대에 학생 둘이 동의를 먼저 받으면 안 되나?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요즘 AI 학습 데이터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런 고민을 물건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